오늘 제가 그 경남 사천을 왔는데요. 사실 태어나서 처음 와가지고 참 우리나라를 참 많이 가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천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몇 군데를 이렇게 가보고 그리고 사천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몇 가지 제가 이제 취사 선택해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 선진위 성에서 이제 옥기거리가 나왔는데요. 옥기거리라고 하면 이제 옥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지금은 뭐 이 구멍을 귀에다가 뚫기도 하는데 예전에 그냥 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상이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천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사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고성의 문암리에서도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이제 홍산 문화 또는 요하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 흑룡화 사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옥귀거리가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흑룡화 사해도 보면 압록강에 있는 수암이라는 곳에 옥을 가지고 옥귀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한 광역이라는 거예요. 같은 문화권이다.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문화권이다라고 하는데 이 아래 보시면은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저쪽 왼쪽은 뭐냐면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보면 고성 문암리에 옥귀거리가 있죠. 그리고 화살표를 쭉 해놨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정도로만 표시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홍산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지역이 서로 단일 문화권인데 그것이 거기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아래쪽까지 똑같은 문화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천 선진위성의 출토 결상이식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여수 안도에 똑같은 옥귀거리가 있거든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 하나의 어떤 유물 이걸 봤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한 문화권이었구나. 우리의 어떤 활동 영역이 그만큼 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지도가 홍산 문화라고 하면 저 요서 지방인데 그뿐만 아니라 한반도까지가 같은 문화권이라는 걸 표현하는 뭐 이야기가 있죠. 뭐 발해 연안 문명이다. 저희 발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발해 연안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천에서 이제 제주로 이제 하늘길이 다시 열렸잖아요. 다시 열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사천에서 제주가 취항이 되고 또 바닷길도 뭐 7년 만인가 다시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출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천과 제주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고산리 신석기 유적이 있습니다. 고산리라고 해서 12,000년 전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인데요. 여기 보시면 토기가 나왔어요. 토기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제주도잖아요. 그리고 제주도만이 아니라 남해안 지방에도 보면 이런 토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제주 고산리식 토기라고 하는데 12,000년, 13,000년 전에 인류 최초의 토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연해주 한반도 남부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일본의 우리의 어떤 활동 영역에서만 발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또 우리 이쪽에 폐총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좀 고대 유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 고산이고요. 사천 신벽동에 덕곡리 고인돌이 있는데요. 지성묘라고 하는데 갔다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그래도 좀 들러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고인돌을 갔다 왔는데요. 사천 신백동 여기 고인돌이 있죠. 고인돌이 5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밑에 이렇게 고여 있고 안에 괴어놓긴 했는데 이런 어떤 고인돌 속에서 여기도 이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 4만에서 4만 5천의 고인돌이 있는데 이런 고인돌이 있는데 그 중에서 40%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강화도라든지 많은 곳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사천에도 이렇게 고인돌이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사천에 오니까 고인돌이 있는 줄 알지. 고인돌 하면은 저기 강화도라든지 그 유명한 곳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와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재도 좀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좀 감회를 가지게 됐고요. 제가 직접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 사천의 흥사리 매향비 제 취향인데 이제 매향 암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전에도 조사한 적이 있어서 지금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경남 사천의 매향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향을 갖다가 피우고 향을 피우고 그거를 갖다가 묻었다, 매라고 하는 거, 매장했다, 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런 매향의 어떤 풍습이 있고, 그리고 그걸 새겼습니다. 언제 매향을 하고 어디에다가 어떤 목적으로 했던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먼 훗날에 미륵이 하생할 때 바닷가에 파묻었던 침향을 가지고 미륵님을 만나 도솔촌을 가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는 또 불교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풍습이 끝까지 이렇게 고려 말까지 이렇게 남아 있었다. 조선 초에도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삼천포에도 보면 향촌, 암각, 매향비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국에 많지 않습니다. 한 뭐 10여 개에서 20개 정도 얘기하는데, 그 중에 보면 벌써 이게 매향에 관련된 게 두 군데나 이렇게 사천에 있잖아요. 사천, 삼천포에.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가보진 못했어요. 그냥 사진을 가져왔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천해전, 그리고 뭐 패배한 전투지만 사천성 전투,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전투들이 이 사천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천해전은 뭐 이렇게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처음 썼던 그런 어떤 위대한 어떤 해전이 되겠고요. 그래서 거북선 최초 출전지라고 해서 그래서 쭉 한번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한번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 충무공 사천해전 승전 기념비에도 뭐 불이 나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봤고요. 사천성 전투가 있죠. 1598년에 있었는데, 이 사천 외성을 향해서 조선 명 3만 대군이 총공세를 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패배를 하고 말았죠. 사천 외성이 있는데, 저 왼쪽에 순천 외성이 있고, 그리고 울산 외성이 있어서 그 중심에 사실 여기서 이겼다면 크게 타격을 줄 수 있었는데 굉장히 큰 또 패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또 가장 중요한 그런 격전지가 사천 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요. 진짜 그 외성은 좀 이렇게 이 성을 짓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부렸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시미즈 군대라고 악독한 군대잖아요. 특히 이제 코백이라고 해서 그 만행을 많이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코 영수증도 있고, 그리고 코 감사장이라고 하는 풍신수길이 목 269개를 배워서 그 코가 도착했어, 수고했어, 뭐 이런 감사장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코라든지 귀를 베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리품으로 베어간 거죠. 그 수치만큼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더 자신의 뭔가 영토를 주든지 뭐 이런 짓들을 한 것이죠. 여기 교도입니다. 교도의 놀이터 옆에 보면 코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총이라고 써 있어요. 귀무덤. 코라고 하면은 굉장히 공포스럽다. 자기들 스스로도 공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걸 귀무덤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비총 또는 비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무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조선인이 약 18만 5천 명, 그리고 명나라 군까지 합해서 21만 명 정도의 그 코가 베어져서 여기에 묻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추모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가봤을 때 저의 뒷모습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풍신수길의 풍국사라고 하는 신사입니다. 풍국신사라고 하거든요. 풍신수길의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딱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추모하기 위해서 저기다 갖다 놨다 그게 아니고요. 전리품을 그 풍신수길께서 보시라 해가지고 보기 좋은 곳에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20만의 코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코를 뭐 반환해라 이런 어떤 움직임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우리는 이런 어떤 역사의 어떤 잔재들이 있었는데 그걸 청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적표를 뗐을 때 수음이한가라고 하는 성적 평가 방식을 썼잖아요. 그게 한 2000년대 초반에 사라졌어요. 없어졌는데, 이건 뭐냐면은 일본의 사무라이가 잔혹한 방식으로 이렇게 그 목을 베던 또는 코를 베던, 그렇게 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서 그 숫자가 많으면 수, 그 다음에 우, 뭐 이런 식으로 평가했던 그 방식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수양가라고 하는, 미를 빼고 수양가라고 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써버렸어요. 우리가 2004년인가 그때까지 이렇게 써왔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그런 것에 굉장히 둔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사천 외성이 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외성을 많이 쌓았느냐? 일본군은 왜 그때 외성을 여기다 많이 쌓았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보면은 사천 외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성이 있잖아요. 자, 정유재란 때 일본이 유독 조선 남부에 집착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임진왜란 전문가인 일본의 나가노 히토시 교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유재란기에 일본의 군사 행동은 어디까지나 조선반도 남부의 제압, 영토 확보를 목표로 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4세기에서 6세기 야마토웨가 한반도의 임나를 지배했다는 일본 서기의 임나일본부 관련 기술을 근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고토를 갖다가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고토로 인식하던 한반도 남부를 정유재란 동안 확보해서 실리를 챙기려 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임나일본부라는 것이 일본 서기를 바탕으로 해서 있더라, 이걸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메이지 유신 때도 일본군 참모본부가 이거를 갖다가 좀 더 확고히 했죠. 4세기에서 6세기 일본이 한반도 가야 땅에, 가야죠, 여기 임나라고 써 있습니다. 가야 땅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백제신라를 통치했다는 바로 그런 주장이 임나일본부설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것이 일본서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신공항후라고 하는 여왕이 있습니다. 신공항후의 사만정벌은 도요토미가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조선은 신공항후의 사만정벌 이래 일본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지배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선 출병의 명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메이지 시대로도 이어져서 정한론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어떤 임나일본부 설이라고 하는 것이 정한론의 배경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침공할 때 그 빌미로서 끝까지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임진왜란 때도 그 임나일본부설, 그리고 정한론으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할 때도 임나일본부설을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 과연 신공항후가 삼한을 정벌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좀 투박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백제, 신라, 고구려를 다 깨부숴 가지고 자기들이 무릎 꿇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공항후 앞에 이런 그림도 그렸죠. 신라, 백제, 고구려가 전부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공항후가 직접 신라에 쳐들어가서 신라왕을 무릎 꿇리고 삼한의 나라를 굴복시켜 영원히 조공을 바치게 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이렇게 써놨죠. 일본서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라 왕은 두려워서 싸울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다. 스스로 항복하였다. 이에 고구려, 백제 두 나라 왕은 서로 이렇게 눈치 보고 상의하고 해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황후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오늘 이후로 우리 스스로 제후국으로 생각하고 조공을 바치겠나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일본의 직할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것이 바로 삼한이다, 삼한을 정벌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과연 이게 맞는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끝에서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임나다. 여기가 이제 한반도 남부잖아요. 남부인데 여기가 다 임나다. 이거 뭐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임나,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제가 조작한 임나가 지금도 들어서고 있다라는 거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그러면은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일제시대에 식민사관이 있었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면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을 시키고 420년입니다. BC 108년에서 AD 313년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4세기에서 6세기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였으니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 통치는 한민족의 운명이니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여기가 이제 몇 년입니까? 거의 600년에서 그리고 700년 정도 되거든요. 600년, 700년 동안 너희는 고대의 식민지였을 때 너희가 발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인 것을 너는 운명처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 일제 식민사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공간적으로 보면 한반도 내로 전부 다 들어오는 겁니다. 한사군이라고 하는 거, 한나라의 식민지가 한반도 북부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420년이고요. 이게 200년이에요. 이렇게 해서 공간과 시간을 축소시킨 것, 이것이 바로 식민사관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는 이걸 벗어났느냐? 420년 한반도 한나라 식민지였다. 이걸 벗어났느냐?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일제 해방 이후에 이병도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낙랑은 한사군의 핵심 치소가 바로 낙랑군이거든요. 낙랑은 실로 420년간이나 이 땅에 존속하였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낙랑을 통해서 모든 문명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을 하는 교과서죠. 이게 60년대 말 70년대 초의 교과서입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건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제가 박물관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게 가이드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 가보면 이렇게 벽에 붙어 있어요. 주황색으로 벽입니다. 벽에 보면 낙랑이라고 해서 한반도 북부에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장소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연대표를 보면 이건 또 다른 곳에 있는데요. 이 연대표를 보면은 BC 108년에서 314년에서 420년이죠. 420년 동안 낙랑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로써 동북공정은 끝난 거예요. 우리 한반도를 지배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이 돌변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점령하는 것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 미국 의회에다가 제출했죠. 미국 의회에서 보고서를 달라고 하니까 중국이 제출하고 우리도 비슷한 취지를 제출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맞다. 중국 이야기가 맞다. 그렇게 제출한 게 2012년입니다. 벌써 10년 전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최근에 하고 있는 박물관인데요. 2020년 좀 전에 끝났죠. 유리 전시회를 했는데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했습니다. 낙랑은 고조선 멸망 후에 설치된 한군연의 하나로 기원전 108년에서 314년 420여 년간 한반도 서북 지방에 존속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크에서 요즘 계속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 아시죠? 이 방크에서 계속해서 이런 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출판사 교과서 잘못됐는데 한나라가 어떻게 한나라의 그 지도가 우리나라 여기까지 한강 유역까지 내려오냐라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학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역이 조금 다를 뿐이지 한반도 북부냐 아니면 이게 조금 더 내려왔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 학계는 420년 동안 한사군의 낙랑군이 지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데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는 이걸 계속해서 잘못됐다라고 지워라, 삭제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미국의 매크로힐 출판사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한나라 한 다이너스티라고 하죠. 이게 분홍색입니다. 쭉 와보면 한반도 북부까지 이렇게 와 있죠. 이런 교과서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중국은 동북공정에 성공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파공정을 해서 이제는 전파하고 있습니다. 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더해요. 일본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들의 임나 일본부설도 얘기하지만 이 한사군에 관해서 이게 한나라잖아요. 일본 교과서에는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여기 끝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임나 일본부예요. 근데 임나 일본부설의 그 자기들이 얘기하는 영역 제외하고는 다 한나라의 영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계가 아니에요. 일본의 교과서는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여기 끝까지 나왔죠. 낙랑이라고 해서 여기 밑에까지 내려왔죠. 이렇게 밑에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서적은 동경서적 중학사회 보면은 한나라죠.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저 아래까지 끝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일본 교과서는 막무가내로 이렇게 한반도를 완전히 식민지였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국지의 위초고 아시죠? 위초고 위나라 하면 조조가 생각나는데 조조의 군대가 경기도까지 왔었다, 지배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221년에서 265년. 근데 조조의 위나라가 이렇게 여길 들어왔어요. 조조의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지배한 것으로 중국의 학자인 담기양의 중국 역사 지도집. 중국 이렇게 동북공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예요. 교육부 산하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세금 47억을 들여서 만든 동북아 역사 지도에는 보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위나라가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이거 빨간 거는 제가 칠한 겁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상하게 기괴한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과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적고 있어요. 보시면 위가 있죠. 위 잘 안 보이시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려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가를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구려가 있는데 가운데를 갈라가지고 이렇게까지 들어와 있어요. 창수서원, 중학사회. 자, 보시면 제가 한 대 묶었습니다. 동경서적, 육붕사, 실교출판, 동경서적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모든 교과서에 보면 위나라는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위나라가 위초고의 위나라가 이렇게 한반도의 반을 갈라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는 왜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도 거의 이제 세상에 나와 있지 않고요. 처음으로 여기서 처음 밝히는 거예요. 딴 데서 얘기한 적이 없고 며칠간 이렇게 정리를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본이 왜곡한 한국 고대사가 바로 이 한사군 420년간 한반도 북부에 있었고 임나일 본부가 200년간 가야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데 아까 말씀드린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자 일제 시대의 관변 일본의 학자가 이렇게 와 보니까 삼국사기를 보니까 삼국사기에는 야 여기 삼국사기에 일본서기에 나오는 신공항우가 여기 들어왔다는 그 내용이 들어와 있었는데 삼국사기엔 전혀 그 내용이 없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서 우리나라 일본이 이 가야 땅 한반도 남부의 가야 땅을 근거로 해서 신라에 당도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건 임나일본부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국사기에 이 당시의 기록, 초기 기록이죠. 초기 기록, 상대가 초기 기록입니다. 신라본기 상대에 보이는 왜곡 관계나 영토 기사는 모두 사실이 아닌 걸로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신라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세마스, 신라의 내무랑부터 신라 최초의 왕이다. 내무랑이 18대인가 그렇잖아요. 뒤로 쭉 내려갑니다. 이만희시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신라 왕위 계승은 조작이다. 이케우치 히로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일본 장군이 신라를 정벌했다. 고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무랑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시민 강좌를 하는데 신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모 교수들이죠. 신라 초기 역사 답변 회피하고 싶다. 신라 건국 시기 말 못하겠다. 서기 4세기 중반까지 신라는 없었다. 삼국 초기 역사는 북한의 삐라로 본다. 라고 하는 게 우리 학자들의 역사 인식 똑같죠.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워가지고 예전에 암기했었던 것입니다. 고구려는 2세기 태조왕, 백제는 3세기 고이왕, 그리고 신라는 4세기 내무랑부터 뭐 세습을 하고 국가가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태조왕, 고구려 태조왕, 백제 고이왕, 그리고 신라 내무랑 옛날에 의문을 가졌어요. 왜 우리는 신라는 많은 왕들이 있는데 내무랑만 배우나? 이런 거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걸 일본에서 정해주니까 그렇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종욱 교수는 이것을 무너뜨린다는 것,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것보다 쉽지 않아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한 패러다임이 다음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쓰다 소키치 이병도 선생이 만든 그 틀, 프레임 속에서 안주하면 모든 게 편합니다.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조왕, 고이왕, 내무랑 태고내라고 우리가 옛날부터 암기하지 않았느냐. 그게 다 일본이 만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고대 국가의 성립은 4세기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한국의 역사는 1600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사실상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군은 초대 단군왕검을 얘기하지만 신화라고 하잖아요. 허구의 인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조선이 망하는 때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삼국의 초기 기록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신라는 내무랑부터 이렇게 하면 4세기에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한국의 역사는 1600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우리 국사 교과서에 통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영국 박물관에 있는 한국관이 있거든요. 영국 박물관에 일본관, 중국관이 있잖아요. 한국관이 없어가지고 독지가가 1997년인가 만들었어요. 10억을 줘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의 연대 표기를 했는데 고조선은 없죠. 고조선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원삼국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프로토 3 킹덤이라고 해서 삼국이 원시 시대였다.
원시 시대였다. 그래서 AD 300년까지는 원시 시대였다라고 하는 원상금론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요, 여기가 이제 영국인데 영국에서 케이팝 아카데미를 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관에 가서 역사를 배워요. 그래서 한국관에 가가지고 이 연필을 보고서 한국은 고조선 없고 고조선 자체를 모르죠. 쓰리 킹덤 원시 삼국 시대를 거쳐가지고 여기 또 설명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AD 300년부터 나라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영국을 가는 유럽 사람들, 한류 팬들도 여기 와가지고 한국의 역사 한 1700년 정도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배우고 있다. 이게 현재 시점이에요. 지금까지 이거 안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안 바꿨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식민사 간의 큰 틀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가야사의 문제는 무엇이냐? 국사 교과서 속에 가야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는 삼국과 가야로 나뉩니다. 사국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사국의 연대를 보면요, 신라는 이렇게 되죠. 서기전 57년에서, 그리고 고구려는 서기전 37년에서 668년, 백제는 서기전 18년에서 660년, 가야는 AD 42년부터 562년입니다. 그러면 명실상부한 삼국시대는 불과 98년간에 불과합니다. 불과하고 나머지 500년은 공유되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있었죠. 그런데 항상 우리 교과서는 삼국과 가야에서 가야를 떨굽니다. 사국이 아니라 삼국과 구분하여 가야를 정리하고 있다.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국시대라고 해도 되고 저 부여까지 하면은 오국시대가 되고 거기다 열국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야의 위상을 격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야를 따로 떼가지고 따로 뗀다는 거는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나로 대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여지를 준 거예요. 일단 그걸 준 거고요. 가야의 위상을 격화시키는 거 하나가 뭐냐면 가야는 연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 교과서는 가야사를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채 고립되고 위축되고 쇠퇴한 쇠망사로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출판을 보면 가야는 여러 소국이 독자적 세력을 유지하여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결국 신라에 멸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가야 연맹은 본질, 제가 이제 교과서 하나 보여드린 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조사한 걸 다 빼버린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야 연맹은 본질적으로 틀린 말이다. 삼국 유사의 가락국기를 보면 김수로 왕이 5명의 오가야의 군주를 임명합니다. 한 사람이 임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서열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가야는 연맹국의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뒤로 올라갔네요. 그것은 뭐냐면 신라를 보다 알 수 있습니다. 신라가 어떻게 되냐면 박혁거세가 육부촌장의 추대로 지난해 왕이 되었다고 하여서 신라를 신라 영맹국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비슷한 구조로, 비슷한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박혁거세가 육부촌장이 여기 있잖아요. 육부에서 추대로 해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가야만 쪼개놓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윤내영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연맹체라는 용어는 6가야가 모두 동등한 지위에 있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야에는 적합치 않다. 왜냐하면 이들과 수로왕 사이에는 지위의 차등이 있었음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맏형으로서, 그들의 큰형으로서, 종주로서 대가야의 왕실이 5가야 주실의 종가이기도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똑같은 동맹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가야 건국을 또 부정을 하고 있어요. 교과서에 보면 김수로 왕이 서기 442년에 가야를 건국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 가락국기와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나온다는 거죠.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이렇게 삼국사기 열전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AD 42년에 가야가 건국했다라고 하는 것이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동시에 나오지만 이걸 인정하지 않고 김수로왕의 건국을 신화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과서는 가야 건국을 연표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신라, 백제, 고구려는 건국 연도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는 건국 연도가 연표에 기록되어 있으나 가야는 기록이 없다. 동아출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사 비상 2020년도 거, 최근 거를 다 조사해 본 거예요. 교과서를 다 사가지고. 그거 보면 신라, 고구려, 백제는 있는데 없죠. 가야 건국이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시마스 보면은 가야 건국이 없습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만 건국이 있습니다.
가야 건국을 인정 안 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거의 90%. 서기 48년에 그러면은 김수로왕이 6년 뒤죠. 건국을 하고 나서 6년 뒤에 48년에 김수로왕과 허황옥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잖아요. 고대 혼례 기록 중 가장 상세한 기록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고대 혼례 기록 중 가장 상세한 기록으로 동원된 인원, 교통수단, 그리고 혼인과 관련된 거처, 임시 거처, 그리고 뭐 수로왕이 허황옥을 맞아들인 유궁, 허황옥 후행으로 온 일행들이 어디에 묵었는가, 그리고 일행의 이름은 무엇인가, 노예 수까지도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허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허황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성은 허씨라고 하고 이름은 황옥이라고 하고 나이는 16살입니다. 본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타국은 인도에 있는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여기 보면 인도의 아요디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도하고 우리가 교류를 할 때 보면 허황옥의 어떤 탄생지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김수로왕의 왕릉의 앞에 보면 쌍어문이 있어요. 인도에도 보면 쌍어문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사석탑이 있죠. 삼국유사에는 48년에 허황옥이 무서운 파도를 잠재우면서 이 가야까지 오기 위해서 배에다가 실은 것이 파사석탑이다. 파사석을 배에 싣고 김해로 왔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사석탑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파사석탑은 한 번도 김해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2019년에 파사석탑을 전시를 합시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합시다라고 해서 파사석탑의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참배를 하고 이렇게 참배를 하고 고유제를 지내고 그리고 파사석탑을 옮깁니다. 처음으로 떠난 거죠. 김해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딱 중앙에 이렇게 전시를 하거든요. 그게 2019년에 가야 본성이라고 하는 특별 전시였습니다. 특별 전시였죠. 그래서 모든 가야의 그 유물들을 다 모았어요. 이때 와봤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한 3번 정도 여기를 가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처음에 열고 나서 학계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역사 학계가 보도자료를 뿌리듯이 이렇게 기사를 쏟아냅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김수로왕과 허황옥의 가야 건국 이야기가 신화이고 허구이고 상상인데 박물관이 실존 역사처럼 전시해 놓았다며 신랄한 비판, 자극적인 언사로 비판을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실리냐면 이렇게 많은 곳에 실리죠. 박물관 전시에 대해서 유례없는 언론 공세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뭐가 생겼냐면 이게 파사석탑을 딱 들어가면 처음에 파사석탑이 딱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항의를 받고 나서 아래에다가 이 바닥에다가 뭘 썼어요. 뭐라고 썼냐라고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신화에서 역사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파사석탑을 세워놨던 전시 공간, 이 김수로왕하고 또 허황옥의 결혼 뭐 이런 거 써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신하고 여기를 지나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시면 이제부터가 역사입니다라고 이걸 적은 거예요. 이걸 적어서 그렇게 항의를 받으니까 박물관에서 이거를 갖다가 바닥에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역사학계의 인식을 아시겠죠? 가야는 김수로왕도 허구고 허황옥도 허구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실하게 보여줬던 것이 모든 그런 어떤 것이 이제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화에서 역사로 파사석탑 전시 공간까지는 신화의 공간이고 다음 유물 전시로 들어가는 문을 지나면 역사의 공간이다라고 해서 김수로왕의 건국 이야기 모두 상상이고 허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허구인가? 이걸 갖다가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박을. 허황우 묘가 있습니다. 수로왕비릉이라고 하는데요. 가까이 가서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주태후 허씨릉이라고 돼 있죠. 가락국 수로왕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주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김해김씨 세보가 있는데 저도 이제 제가 김해김씨가 아니지만 그 김해김씨 족보를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김해김씨 족보를 샀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캡처를 스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보주 황태후 성 허씨 위 황옥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김해김씨
족보에는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보주라고 나옵니다. 보주. 보주가 뭘까? 왜 보주태우라고 하지? 라고 했는데 허목 선생도 그 역사를 쓸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 호황옥은 남천 축국의 왕이다. 이거 인도의 남쪽이라는 거예요. 인도 남쪽의 딸인데, 왕의 딸인데 스스로 서역 허궁왕의 딸이라고 말하였는데 허국은 허황욱이다. 호는 보주태우라고 한다라고 해서 보주태우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 고려대 명예교수인 김병모 교수께서 중국의 인명사전을 찾아서, 이게 왜냐면 90년대니까 뭐냐면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을 때잖아요. 사전을 막 찾아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찾은 게 뭐냐면 보주는 사천성의 안악현이다. 사천성의 안악현의 옛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천성 안악현, 지금은 뭐냐면요, 구글에 그냥 보주를 검색해 보세요. 보주를 검색하면 여기로 나옵니다. 사천성 안악현. 지금도 그대로의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천성 안악현인데, 그래서 여기를 갔습니다. 여기를 가니까 사천성 안악현을 가니 보주 허씨 사당이 있고 쌍어, 아까 보셨던 그 쌍어가 그 양각으로 새겨져 있으며 보주 허씨의 인구가 1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호황옥과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찾은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금성문을 찾았는데 신정기라고 하는 겁니다. 신정기라고 하는 건데 중국 후한의 금성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을류년은 그러니까 이제 10세기죠. 925년에 이걸 찾아냈는데 여기에 이 신정기라고 하는 걸 탁본을 떠보니까 뭐라고 되냐? 보주라고 써 있죠. 보주라고 써 있고 허여 황옥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허여 황옥이다라고 해서 이 시기가 이렇게 신정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한시대 초라고 이렇게 시기를 적었는데 허황우가 김해로 온 시기와 일치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기록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보주 땅 동쪽 마을 종지란 곳에서 신령스러운 기운이 솟아 인걸이 떨치고 영면한 역사가 있다. 허씨족은 일찍부터 이곳에 살았다. 이 보주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동한 초에 허황옥이라는 소녀가 있어 용모가 수려하고 지혜와 용기가 뛰어났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10세기에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보주에 허황옥이라는 분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후한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서기 48년에 와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47년에 무슨 기록이 있냐면은 이 안악현이라고 하는 보주에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강제 이주를 시켰다. 이게 뭐냐면 보주의 허씨들이에요. 허씨들. AD 47년에 사천성에서 허씨 세력의 반란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켰는데, 만약에 47년의 반란 사건 때 고향을 떠난 7,000명 중에서 허씨성을 가진 15세의 소녀가 섞여 있었다면 다음 해에 양자강을 타고 황해로 와서 가락국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허황옥은 그 원래 태어난 곳 있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태어난 곳이 어디 중국이에요. 근데 서울에 와서 살았어요. 그럼 내가 서울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 하죠. 중국 어디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주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의 출신은 어디냐면 인도라는 거야. 아유타국이라는 거죠. 그래, 아유타국에서 와서 보주라고 하는 그 곳에서 사천성 안악현에서 태어난 허씨 허황옥이 있었는데, 이때 뭐냐면은 강제 이주를 당해서 거기서 양자강을 거쳐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황옥이 김해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가야행 루트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인 어떤 추론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그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해 수로왕릉에 있는 비문에 허황옥을 보주태우라고 했다. 오래전에 보주 땅에 형성된 허씨 집성촌이 오늘까지 존속하고 있다. 보주 땅에 암벽에서 후한 초의 허씨의 딸 황옥이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남들보다 나았다라고 하는 글귀가 발견됐다. 10세기죠. 그리고 중국 후한의 역사를 기록한 후한서에는 서기 1세기에 보주 땅의 소수민족들이 살았고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강제 이주가 되었다는 그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록을 봤을 때 허황옥은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허황옥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김수로왕이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결혼을 했으니까요. 두 분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황옥의 어떤 실존 인물의 검증을 통해서 김수로왕도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확정적인 추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지금 학계에서는 김수로왕과 허황옥을 전부 다 허구의 인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허구의 인물이니까 이때는 없는 거잖아요.
3세기부터 가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교과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3세기에 금관가야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스다 소키치 신라 이 얘기했잖아요. 신라 봉기 상대의 초기 기록에 외국 관계, 가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투하고 이런 기록 모두 사실이 아니다. 가야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 고대사학회의 새 동향이라고 써 있죠. 신라와 가야의 초기 왕계는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견해를 무시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좀 어렵게 꼬아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라와 가야의 초기 왕계는 상향 조정되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왕계를. 그래서 이에 따르면 신라와 가야의 개국 연대를 3세기 후반 정도로 늦추어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의 건국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3세기 후반이다. 이게 뭐냐면 삼국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고 가야의 초기 역사도 불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고등학교 한국사에 보면 리베로 스쿨 3세기경에 김해가야가 중심이 되어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전기가야 연맹이라 한다. 3세기에 시작하죠. 그리고 가야의 여러 나라는 3, 4세기에 금관가야를 5, 6세기에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가야 연맹체를 독립을 유지했다. 시마스. 자, 그리고 천재교육을 보면 변한의 구야국에서 출발한 김해 금관가야는 3세기 중반 가야연맹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어찌됐든 간에 뭐냐면은 갑자기 3세기 중반, 3세기 후반으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야 본성 전시를 가보면 앞에서는 김수로왕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를 신화라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뒤에서 어떤 뒤쪽으로 가보니까 설명문에 이렇게 돼 있죠. 3, 4세기에 이르러 변하는 가야로 성장한다. 이게 뭡니까? 3, 4세기에 가야가 되었다라는 거죠. 3, 4세기에 가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국립중앙박물관 가야본성 특별전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계의 견해예요. 학계에는 삼국유사 삼국 가락국기에 기록된 왕은 믿지 않는다. 김수랑부터 해서 2대, 3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삼국유사 불신론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당연히 가야 왕의 연대표가 없습니다. 가야 건국 시기도 없는데 가야 왕의 연대표. 모든 국사 교과서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왕조의 계보도가 있잖아요. 근데 가야 왕조는 계보도가 없습니다. 이런 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보면 이 계보도가 있잖아요. 금관가야는 수로왕, 거등왕, 마품왕, 거질미왕, 이시품왕, 좌지왕, 취희왕, 질지왕, 김지왕, 구형왕까지 해서 10명의 왕이 있다. 대가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뭐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걸 넣지 않았어요. 절대 우리 교과서에는 어느 곳에서도 이 계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를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여기서 사실 가야 본성이라고 했는데 진짜 학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자, 보시면 금관가야의 수로왕 적었어요. 그 전시에서 적었다는 거예요. 거등왕 적고 마품왕, 거질미왕, 이시품왕이 언제냐면 346년에 즉위를 합니다. 346년에 즉위를 하는데 즉위하고 나서 407년에 끝났다라고 하는 이것을 적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6대, 7대, 8대, 9대, 10대를 적지 않아요. 자, 이게 뭘 뜻하냐면 이겁니다.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시 가야본성 특별전시에서 보면 낙랑군이 멸망했어, 대방군이 멸망했어. 그 다음에 뭐냐면 346년에 자 이시품왕까지 적었죠. 이시품왕이 가야 왕이 즉위를 했다라고까지 적었잖아요. 그다음에 즉위 이후에 뭐가 있냐면은 일본서기 내용이 들어오죠. 일본서기 내용이 들어오면서 뭐가 공격을 받는다 이 얘기 나옵니다. 369년 369라고 하죠. 369 가야 7국이 비사벌 남가라 탁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가 백제 외의 연합 공격을 받았다. 외가 가야에 들어와서 7개 국가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이후에 왕이 없어요. 그럼 뭘 뜻합니까? 이거는 이후에 가야 금관가야 끝났다는 거예요. 금관가야는 뭐냐면 외가 들어와서 그 왕조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자 369년이라는 건 뭐냐? 이때 뭘 얘기하냐면요. 야마토 외가 들어와 가지고 신라 격파, 가야 7국 점령, 임나를 설치했다. 그래가지고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다. 이게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근데 삼국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고구려 고국원왕이 2만 군사로
백제를 공격합니다. 백제를 공격하자 태자 근구수가 격파하고 5천 명의 머리를 베었다. 이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뭐냐면 백제가 군사를 사열했는데 모두 황색 깃발, 황제의 깃발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시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백제 왕이 사신에게, 야마토의 사신에게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황색 깃발을 내세우고 황제국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애들 뭐냐면 일제가 들어왔으니까 뭐냐면 너희가 틀렸다, 삼국 사기가 틀렸다, 삼국 사기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369년에 그 얘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369년 존 카터 코벨이라고 하는 서양의 학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69년은 백제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점에 올라있던 때라는 사실이다. 백제 근초고왕이 평양에 쳐들어가 고구려 고국원왕을 죽였다. 일본 사회는 이 당시에 아주 미약한 집단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인데요. 뭐냐면 스에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해방 이후에도 임나 흥망사라고 해서 임나를 적었어요. 임나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면서 뭐냐면은 이걸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공왕후 49년조를 보면 369년인데 이때 뭐냐면은 가야로 와서 신라를 격파하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가야 신라, 어쨌든 비자발, 남가라, 녹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의 7국을 평정했다. 그 7국이 어디냐면 다라, 알라, 비자발, 남가라, 탁국, 탁순, 가라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한반도 남부예요. 여기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세마스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의 한반도 영유는, 임나는 그 자체만 일본의 자랑이다. 구한말 일본에 의해 조선 병합은 고대의 복현이다. 이는 앞으로 영원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예속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신으로 인도해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마스라는 사람이 일제 패망 후에도 서울대를 들락날락하면서 김원룡 같은 경성 제국대 출신 교수들을 관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나일본부가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에마스의 위치 비정이 우리 학계의 위치 비정으로 그대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그 가야들 있잖아요. 자, 하만이 알라를 주장한다. 그럼 이게 들어온 거예요. 알라가 아닙니다. 아라가야라고 하면 맞는데 알라라고 거기다가 알라를 같이 쓰면은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합천이 다라국을 주장하죠. 이거 뭐 기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이 다라라고 주장을 하면은 뭐냐면 임나일본부가 되는 거예요. 창녕이 비자발을 주장한다. 이것도 이렇게 되면 임나일본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이 가라, 대구 탁순, 경산 탁국, 그리고 김해를 남가라라고 한다. 이 남가라는 말로 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 학계가 스에마스의 위치 비정을 그렇게 따르게 돼서 7국을 점령하고 임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일본의 말이 들어맞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를 하잖아요. 가야의 유산을 등재를 하는데 이렇게 등재를 합니다. 우리가 등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고령, 김해, 함안, 고성, 창녕, 합천, 남원에 이 유적들을 갖다 등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일본석에 나와 있는 나라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설명하게 되면 이게 임나일본부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합천이 다라국을 주장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남원이 김운국이라고 해서 김운대사라고 임나 사현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거는 임나일본부를 그들의 주장에 힘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화가에도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비사벌이라고 해야 되지 비자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혼용해서 우리가 쓰고 있고 서로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임나일본부에 빌미를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야동맹, 아까 보셨죠? 3세기 중반이나 말부터 해가지고 전기가야동맹, 그리고 후기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후기가야동맹, 이게 교과서의 핵심이에요. 나라를 나눴어요. 가야를 전기, 후기로 나눴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전기는 노란색입니다. 이렇게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했는데, 금강가야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다가 뭐 가야 7국 이렇게 들어오면서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들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가야가 약화가 되면서 후기가야,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후기가야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럴싸한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후기가야로 보면
섬진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낙동강을 중심으로 했는데 후기가야는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다. 근데 이 후기가야가 도대체 뭐냐? 자, 김태식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가야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후기가야죠. 대가야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5, 6세기 후기가야 연맹을 왜에서는 무슨 이유에선가 임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마치 남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들은 얘기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기가야 연맹은 뭐냐? 이거는 임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기가야 연맹.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전기 후기로 나눠서 후기가야 연맹 얘기한 것은 뭐냐? 후기가야 연맹의 그 맹주가 어디냐면 고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령의 대가야. 그 일제가 강점기에 고령에다가 임나 비석을 세웠어요.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임나 대가야, 임나 대가야 이렇게 비석을 세웠어요. 지금은 이 비석을 없앴지만 고령에 있던 임나 비석, 조선 총독부는 고령에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는 이만희 시류의 설에 따라 고령에 임나 일본부 현판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가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임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막에 들어가면 후기가야는 임나다. 외에서는 일본은 이걸 임나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남 얘기하듯이 하지만 그게 우리 학자들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바입니다. 결국에는 뭐냐? 전기 가야동맹, 후기 가야동맹이라고 얘기하지만 전기는 가야동맹이고 후기는 임나동맹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과서의 현실이다. 가야사를 빙자한 임나사, 이것이 우리 국사 교과서의 가야의 어떤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CMRC의 위치 비정이 우리 학계의 위치 비정으로 해서 합천이 다라국 주장하잖아요. 하만이 알라 주장합니다. 창녕이 비사발, 비자발 다 혼용해서 써요. 그리고 뭐 다 그렇습니다. 대구가 탁순국 주장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도 잘 몰라요. 이거를 지자체도 잘 모릅니다. 학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본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임나 일본부의 실태를 대한사랑 오사카 지부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것도 처음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오셨는데 그 처음 발표하는 겁니다. 일본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임나 일본부 실태 조사, 가야를 임나로 명시한 일본 교과서 이게 있습니다. 전부 가로 열고 이렇게 돼 있죠. 임나라고 써놓고 가야라고 가라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거를 조사했습니다. 10개의 일본의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조사를 했어요. 이 교과서들이죠. 이 교과서를 조사를 했는데요. 중학교 교과서는 8종의 교과서 중 5종이 즉주던 본문에 쓰던 어떤 방식으로든 가야는 임나다라고 서술했다. 그리고 최소한 야마토 조정이 임나를 지원하거나 해가지고 100% 대부분이 똑같이 교과서를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대동소이하게 임나 일본부를 인정하면서 왜가 한반도로 출정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적어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제 하나를 보면 자유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가장 우익 교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군세가 바다를 건너 백제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썼었고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2012년이니까요. 임나라고 써놨죠. 근데 뭐냐면 최근에 시민단체가 어떤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아시아 평화와 역사 교육 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일본의 우익단체가 만든 자유사의 중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여기 임나 일본부가 있더라라고 하는 걸 썼거든요. 근데 왜 하나만 분석했을까요? 이것도 꼼수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우익 교과서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익 교과서가 아니라 모든 교과서가 임나 일본부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익 교과서만이 아닙니다. 자, 일본 교과서를 보면요. 일본 문교 출판 중학사회 역사적 분야 가야 임나라고 돼 있죠. 가야 임나라고 돼 있잖아요. 자, 보시면은 동경서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동경서적에 가야 지역 임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나라 가야 임나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동경서적에 또 보면 가야 임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남부에다가 설정해 놓고 있죠. 육봉사 중국 사회를 보면은 가야 임나라고 먼저 써놨어요. 임나 그리고 가야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가 임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광개토 태양 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왜곡해놨죠. 이것도 뭐 번역을 왜곡해놨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가야가 없죠. 아예 가야가 없습니다. 신라, 백제, 임나 이렇게 해놨죠. 육봉사, 임나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육붕사에 보면 똑같이 임나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육붕사 설명을 제가 다 번역을 못하니까 철자원을 찾아서 반도 남부와 교류하던 우리나라는 백제로부터 요청도 있어서 조선에 출병했다. 백제가 요청해서 조선에 출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임나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실교 출판 가야 임나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동경서적 고등학교 지리 역사를 보면은 가라라고만 써놨는데 풀이에서는 설명에서는 뭐냐면 가라 임나라고 써놨습니다. 임나라고 써놨죠. 예. 가야는 임나다. 한반도 남부에 임나가 있었다. 제가 그 일본에 가서 본 책인데 일본사라고 20만 부가 팔린 책이에요. 이거는 교과서가 아니라 대중서입니다. 대중 역사책인데 여기 보면 임나라고 되어 있죠. 한반도 남부에 임나가 되어 있고 임나가 신라를 치고 백제를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공격하는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한일 역사 공동 연구회에서는 임나 일본부를 폐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용어를 폐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용어를 폐기했다는 얘기고 내막으로서는 뭐냐면 야마토 외가 강하게 우리나라를 압박했다 그런 내용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방송에서도 일본 역사학자들도 임나 일본부서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역사학자가 그렇게 써야지 교과서에 쓰이는 거잖아요. 그 교과서는 누가 씁니까? 그 역사학자가 다 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8대 검정이라고 하면요. 거기 교사도 들어가고 뭐 학자도 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쓰는 거죠. 그렇게 써서 임나 일본부설이 나왔는데 일본 역사학자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쉴드 쳐주는 거죠. 요새 말로. 어떤 사람 위가야라고 하는 그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나 일본부 추종학자 일본에도 없다. 단언했죠. 일본에 왜 없습니까? 전부 다 추종하고 있어요. 자, 적어도 현 시점에서 스에마스가 처음 제기한 일본이 설치한 임나 일본부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학설에 동의하는 학자는 한국이나 일본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가야를 임나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짤방인데요. 그래서 그거의 양심선언처럼 얘기하신 분이 부경대 이근우 교수예요. 이 사람이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고 토론 마지막 부분에서 최근 그 가야사 학술 대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야 문제라기보다는 임나 일본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본에서 연구를 해왔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발표자께서는 임나 일본부는 퇴색되었다,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라는 논조로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선은 임나 일본부설이라는 것은 한일 관계사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고대사의 본질적인 문제다. 일본 고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역사는 이것을 임나 일본부를 포기하는 순간 일본 고대사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바꿀 생각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몇 사람이 있어요. 일본 아까 교과서를 보셨잖아요. 일본 교과서에 가야는 임나라고 돼 있잖아요. 설명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광개토 대왕 비문 끌어오고 뭐 칠지도도 끌어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한국 학계는 임나는 가야라고 본다. 이건 주류 학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류 학계는 임나는 가야라고 보고 임나는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고 본다. 일본 학계도 마찬가지로 임나는 가야라고 보고 임나는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고 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하고 그리고 정리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로 반박 들어갑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야는 강력한 국가다. 오늘 뭐 제가 학술 논문처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냥 쭉쭉 보여드릴 테니까 느낌만 가지시면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상식적으로. 자, 보십시오. 가야 철갑 다 썼죠. 칼 보세요. 철을 갖다가 쓰는 나라가 철을 쓰지 않는 나라 보십시오. 야마토 웨이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런 나라하고 싸워요. 누가 이기겠어요? 네. 자, 안춘배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에서 외계 유적이 출토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임나 일본부의 근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학자들이 슬그머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56개예요. 근데 반면 일본에서 출토된 대륙계 유적 유물의 숫자는 한국계 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되는데, 자, 가장 많이 출토되는 구마모토 지역을 빼고 나서 누락되었음에도 455개나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의 29개 현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봐도 이렇게 많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거의 일방적인 흐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일방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뭐 한류 비슷합니다. 한류와 같이 수출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단언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규슈의 지배자가 가야다. 규슈, 구주라고 하죠. 규슈의 지배자가 바로 가야다. 보시면 여기가 큐슈잖아요. 구마모토라고 하는 뭐 이렇게 구마모토도 있죠. 그래서 이 지역입니다. 가야가 여기 있었죠. 가야가 밖으로 이게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러면 대마도 가고요. 지나가서 여기 구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착을 해요. 그리고 정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토나이카에 해가지고 안으로 내해로 들어가서요. 오사카, 나라, 여기 교토 여기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야가 들어가고 백제가 들어가고 하니까 지명이 다 남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별거 없는데 여기는 백제 지명 얼마나 많습니까? 가야 지명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면 이것이 시작되는 가야가 이렇게 들어오는 여기에 보면 가라스라고 되어 있죠. 가야라는 거예요. 가야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곳에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가락국이 있어요. 김해에 가락국이 있습니다. 대마도를 건너서 가라치라고 하는 곳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가라쿠니다케라고 해서 이거는 가야산입니다. 가야산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부 다 가야입니다. 가라츠, 나가사미, 구마모토 등 규슈의 중심지들은 하나같이 배를 타고 가락국에서 출발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음을 평야에 자리 잡은 거주지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야의 배입니다. 가야의 배 모형들이죠. 흙으로 이렇게 빚었어요. 이런 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배들이 가야의 배로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일본에서 모형 배입니다. 가야의 배를 그대로 닮았죠. 가야의 배가 그대로 간 거예요. 그 건축술이 그대로 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야는 해상의 이런 어떤 해상 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구주라든지 거기 내해를 통해서 오사카, 뭐 나라 이런 데까지도 진출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 오른쪽이 보면 합천입니다. 합천은 다른 거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합천 가야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가 이제 대가야가 있었고, 자, 그래서 합천의 옥전 고분군에서 출토된 말에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죠. 와카야마 현에 있었다 이런 겁니다.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제 등자. 말의 발걸이가 있죠. 이거 고령이고 교토부입니다. 교토죠. 왼쪽이 교토. 그다음에 일본 열도에서 토기가 나오는데 김해 대성동에 고분 출토하고 후쿠오카현 니시신 마찌 유적 출토 똑같죠. 미늘새가 있습니다. 미늘새. 하만의 도향리에 미늘새가 있는데요. 일본 열도에서 이 미늘새가 그대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미늘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 무기로 썼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무기면은 사실 이런 새를 갖다가 이렇게 장식을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뢰품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이 있습니다. 금동관. 우리 가야의 금동관이죠. 이게 넘어가서 은동관이 됩니다. 이게 일본의 은동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보시면 이런 어떤 인형 같은 것을 갖다 하니와라고 합니다. 일본의 하니와 문화가 있잖아요. 이 하니와라고 하는데 흙으로 이렇게 빚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국보 제275호 말탄 무사 모양의 뿔잔 각배죠. 굉장히 유명한 국보죠. 그 보시면 머리 모양이 어떻습니까? 머리에 이렇게 난 모자 모양이 똑같죠. 하니와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 가야인을 모형으로 한 거예요. 가야인을 모형으로 한 겁니다. 자, 창녕에 출토된 가야금관입니다. 가야금관이죠. 전 세계 금관이 13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가야가 뭐 두 개인가 3개 있고 신라가 8개, 7, 8개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라가 금관의 종주국이다. 가야도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데 가야의 금관입니다. 금동관이 아니고요. 순수 금으로 된 게 금관이에요. 자, 금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이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관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한의화에. 그리고 잘 보시면 경남 양산에서 출토라고 하는 메모가 써 있어요. 메모가 달린 톱니무늬로 된 왕관이 있는데요. 자, 한의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톱니무늬 왕관이 있죠. 네, 가야의 왕관을 쓰고 있다. 가야인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북 고령의 지산리의 무덤에서 출토된 가야의 갑옷 5색인데요. 5세기, 6세기의 고분 시대의 한의화 전사, 워리어, 전사죠. 전사를 나타냅니다. 이 갑옷을 입고 있죠. 이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멀리서 안 보실 수 있는데 돌기가 나온 것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갑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야 갑옷이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게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관을 들어가 보면 모형이 있죠. 그래서 가야는 우리나라는 공통적으로 뭐죠? 이런 환두대도를 썼습니다. 둥근 고리 칼.
둥근고리가 칼을 썼어요. 근데 이 한의화를 보면, 일본의 한의화를 보면 둥근고리를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둥근고리. 이 둥근고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쓴 게 바로 환두대도입니다.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이게 보면 합천 옥전에 보면은 이런 어떤 환두대도예요. 환두대도의 모습인데 시가현에서 고분에서 출토된 환두대도입니다. 또 넘어간 거죠, 전부 다. 고령 지산동의 고분군이고 환두대도고, 보면은 이 모양이 용과 봉황 모양인데요, 똑같죠. 이런 것들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는 일본에 있다. 이 가야를 그냥 영향을 줬다가 아니고요. 가야가 이 위쪽 가야 아래 가야 해가지고 이 두 개의 가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꼭 이렇게 봐야 풀린다.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자, 여기 보면 일본에 뭐가 있냐면요, 한국악이라고 하는 한국산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한국산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한국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강꼬꾸노 뭐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라쿤이라고 있습니다. 가락국이라는 거예요. 가락국. 가라, 가야, 가라, 가락 이렇게 하잖아요. 가라쿠니다케라고 있습니다. 가야산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한국어학자를 이걸 명치유신 때 고치려고 했는데 공짜로 바꿔서 개명하려고 했으나 이 명치유신 때 보면은 싹 다 한국이라는 걸 다 지우려고 했어요. 먼저 일본 열도에 있는 한국의 흔적을 지워라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국 신사였는데 매울 신자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은 나라에 있는 한국 신사인데요. 한국 신사라고 했는데 신국 신사라고 나오죠. 발음은 똑같아요. 가라쿠니라고 합니다. 가라쿠니 신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전부 다 이 가락국의 그거를 갖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주민들 반발로 인해 가지고 그대로 남았다라는 거죠. 한국악이라고 하는데 발음은 가락국입니다. 가락국산이다. 가락국산이다. 여기는 좋은 곳이다. 고사기에 보면. 왜냐하면 가락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가락국산이라고 하면은 이 산 주변에 누가 살겠어요? 가락국 사람들이 이주해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가락국인 거예요. 여기도 가락국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구주에 있는 가야가 가야를 이걸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냐면 아까 신공항우가 칠국을 쳤을 때 가락국과 남가라가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락국과 남가라 이 두 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다 여기에 있는 거죠. 구주. 그러니까 뭐냐면 신공항우는 일본 열도에서, 그러니까 일본석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일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석 여길 친 거예요. 그냥 여길 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1915년에 일제가 김해김씨 족보를 발행을 금지시켰어요. 유례가 없이 김해김씨 족보를 발행을 금지시켰다. 총독부 경무령 포고로. 왜 그러냐? 김해김씨 족보에는 뭐가 있냐면요, 김수로왕과 허왕후가 결혼해서 10아들과 2딸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첫 아들은 이제 2대 왕이 됩니다. 거둥왕이죠. 그리고 둘째, 셋째는 허씨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허왕후의 성을 따라서 허씨가 되었습니다. 허석, 허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뭔가 역할을 했어요. 근데 7아들은 우리는 무엇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면서 뭐 절로 들어갔다 했을 때 우리가 칠불사라고 이 근처에 있잖아요. 주변에 칠불사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족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이 되어가는 꼴을 비관하여 구름을 타고 나라를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구름을 타고 나라를 떠났다. 이 7명의 아들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일본 서기의 어떤 창세 신화, 일본의 창세 신화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들어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김해김씨 족보를 보면 큰일 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김해김씨 족보를 갖다가 완전 봉쇄를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뭐 니니기 노미고토는 거울 고고 검의 3종 신기를 가지고서 고천원으로부터 구름을 타고 와가지고 다카치오 봉으로 구시 후르다케 구지봉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강림 신화가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김명옥 교수님께서 한국과 일본 천송 강림 신화를 비교했다라고 하는데, 고조선의 건국 신화, 가야의 건국 신화, 그리고 니니기 노미고토의 신화를 보면은 일치합니다. 이 니니기 노미고토의 어떤 천상에서 내려오는 신화는요, 고조선 건국 신화와 가야 건국 신화를 둘을 짬뽕을 했어요. 짬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거의 비슷한 어떤 이야기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내려오냐 했을 때 구지후르다케로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지후르다케가 뭐냐? 그것은 구지봉입니다. 구지봉은 어디에 나오냐면 가야의 건국 신화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건국신화에 구지봉이 나오는 거예요. 가야의 건국신화가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야에 뭐냐면 삼종신기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부인 삼종을 갖다가 건네 주었다라는 그 단군의 어떤 사화를 갖다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최근에 2019년에 일왕이 승계의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삼종신기를 갖다가 넘겨주는 겁니다. 다음 왕에게, 다음 일왕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긴 거는 검이죠. 청동검, 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청동 거울하고 그 다음에 고곡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 넣어서 이거를 승계하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곱 왕이 그 구주의 남부 쪽으로 들어가서 뭐냐면은 하나씩 이렇게 맡은 거죠. 하나씩 헤랴쿠마, 에미쿠마 해가지고 일곱 왕이 이렇게 건국을 하게 된다. 일본의 구주에다가 일곱 아들이, 일곱 왕자가 이제 건국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이 가야의 건국의 이야기도 보면은 가야가 일본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곱 아들만 간 것이 아니라 뭐냐면 차녀가 갑니다. 차녀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차녀라고 하죠. 이게 일본의 유명한 히미코입니다. 히미코. 김수로 왕과 허왕우의 둘째 딸 묘견 공주라고 하는데 구주에 와서 야마대국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슈에 보면은 긴자역에도 보면 이런 히미코 상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북의 등을 타고 와요. 묘견 공주가 거북, 구지봉에 보면은 그게 이제 거북이잖아요. 묘견 공주가 타고 온 거북을 소재로 한 축제를 이렇게 일본에서 지금도 열고 있다라는 거죠. 묘견제라고 합니다. 묘견제라고 해서 이렇게 축제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 그 가야 환단곡이 북콘서트가 있어요. 그 가야 환단곡이 또는 부경대 환단곡이 북콘서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유튜브에서 한 3시간 정도 이 내용을 보시면 가야와 임나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아는데요. 다라국, 어디가 다라국이라고 한다고 했죠? 한평이었나? 예. 다라국, 여기 다라국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 다라국을 여기라고 비정을 했어요. 다라국. 과연 다라국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마스의 위치 비정에 다라가 합천이라고 나오잖아요. 합천이라고 비정을 했는데 우리도 합천이 다라국을 지금 표방하고 있는데 이게 맞냐 이거죠. 그래서 일본석에 보면 이렇게 7개국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게 또 임나 10국이 됩니다. 거기도 이제 다라국이 있죠. 임나 7국에도 다라가 있고 임나 10국에도 6세기에 다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라라고 하는 지명이 다라는 삼국사기의 대량주 또는 대야주로서 다벌이라고 쓴다. 지금의 경상도 합천이다. 스에마스가 임나 흥망사에서 경상도의 합천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 합천이 지금 다라국을 표방하고 있죠. 근데 과연 그러냐 이거죠. 이렇게 표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야 7국을 갖다가 쳤다. 왜가 와서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임나가 됩니다. 임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석에 나온 다라국이 합천이 되면 임나 일본부서를 인정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국내 관련 연구자들은 신공화 후 49년에 원정군이 점령한 비자발 남가라 탕국 알라다라 탁순 가라를 모두 한반도 남부의 여기저기에 비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스에마스 여기 비정했는데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맞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개국공신이 있어요. 자, 보면 고구려의 개국공신 하면은 우리가 주몽 드라마에서도 보듯이 오이, 말이, 협보가 있는데 이 협보 같은 경우에는 유리왕과 갈등을 빚습니다. 그래서 협보가 도망을 가죠. 주몽에 나온 협보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에 세운 나라가 다파나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가야죠. 가야, 구야라고 하는데 구야 본국, 구야 한국 아까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변진 구야국 사람이 먼저 들어와 살았는데 나라가 여기에 100여 개가 되었다. 100여 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구야 한국이 가장 컸다. 이게 환단곡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태백일사 대진국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태백일사 고려국 본기에 협보가 오이마리 협보가 해포를 거쳐 몰래 항해하여 구야 한국에 이르렀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유리왕과 갈등을 빚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구야 한국에 이르니 곧 가라해의 북쪽 해안이다. 가라해 이미 여기가 가야가 있으니까 그 바다가 어떻게 되면 바다 이름이 가라해예요. 가라해의 북쪽 해안이었다. 몇 달 지내자
아소산으로 옮겨 살았는데, 아소산이 있죠. 화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파라국의 시조다. 다파라국의 시조. 다파라국을 건국한 사람이 협보라는 거예요. 협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다파라국이에요. 다파라국입니다. 다파라국인데, 자, 이 다파라국이란 뭐냐? 삼국사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석탈에는 다파나국 출생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신라에 보면은 김수로왕과 싸웠던 석탈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석탈해가 이제 김수로왕의 한 딸과 이게 결혼도 하게 되는데, 석탈해는 본래 다파나국의 출신이다. 근데 외국이다. 여기가 외국이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넘어왔다는 거죠. 외국에서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국유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 석탈해가 나는 용성국 출신이다, 외국 동북 천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갖다 정리를 하면 삼국사기에는 다파나국이라고 나오고요, 삼국유사에는 용성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외국에 있다라는 거죠. 일본 열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환단고기 태백일사에 보면 다파나국이 아니라 다파라국이다. 라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국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파라국이죠. 네, 다파라국. 여기가 오이마리 협보가 유리안과 갈등을 빚고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다파라국인데, 여기에 후손이 석탈해가 있어서 석탈해가 신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파라국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다파라를 일명 다라한국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파가 빠져요. 뭐가 되냐면 다파라국인데 이게 다라국이라는 거예요. 이곳 사람들은 원래 고구려에서 내려왔잖아요. 홀본에서 이주해 와서 일찍이 고구려와 친교를 맺었으므로 늘 고구려 열제의 통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구려에서 내려왔죠. 내려와서 뭐냐면은 이 바로 협보가 건국을 한 나라가 다파라국인데 다라국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파라를 일명 다라한국이라고 하고 다라국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일본 규시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다라라는 지명을 안 쓰거든요. 근데 일본 규시에 보면 사가현에 다라조, 다라 전부 다 다라예요. 다라 지명이 무수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무수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라라는 지명은 현 일본 사가현에 많이 있다. 구주에 사가현에 많이 있다. 검색되어 나오는 것만 나열하면 다라악, 대자다라, 다라조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가현 지도를 보면 다라산의 동쪽 기슭 다라촌 이렇게 불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보셨던 이렇게 많은 다라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명이 많으면 여기를 다라국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지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다라리라고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합천을 다라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일본 규슈에 이 우측에는 다라라는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같은 지명을 여러 가지로 음차한 흔적이 보인다. 여기는 한국 지명일 가능성이 크다. 남창희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가야와 연관된 지명은 규슈 지역에 흘러 넘칩니다. 근데 왜 그 가라를 갖다가 한반도 남부로 규정하냐 이거예요. 최재석 교수님은 다라국의 위치를 규슈의 아리아케 우미 연안의 다라촌 일대, 아까 거기 보신 다라촌 다라산 일대로 비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아리아케 연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요시노가리라고 요즘에 밀고 있는 유적이 있어요. 요시노가리 유적입니다. 자, 보시면은 요시노가리 유적이라고 하죠. 이게 보면 아까 보셨던 시가촌, 사가촌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시노가리 유적이에요. 건물 구조를 잘 보세요. 자, 이거는 가야 유물입니다. 가야의 집 모양 토기에 그 집 모양의 흙으로 빚은 거예요. 이게 가야의 집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밑에다 기둥 세웠죠. 기둥 세워서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해놨습니다. 이게 가야의 집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시노가리 유적 전부 다 복원해 놓은 게 이런 식으로 해놨죠. 가야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김해 봉황동에도 보면 고상 가옥들을 이렇게 복원을 해놨습니다. 복원을 해놨는데 이게 가야의 건물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시노가리라고 해서 아까 다라국이 있었던 곳이죠. 그곳에 있는 요시노가리 유적은 아무리 얘기해도 가야의 유적과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요시노가리 유적을 관리하고 있는 그 사가현의 그 전문위원이 17년간 발굴에 종사하면서 한반도인의 숨결을 자주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게 뭐 비슷하다는 거죠.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라는 합천이냐? 다라는 이걸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다라의 합천의 삼가다. 다라의 합천의 어디다. 합천 어디다. 이걸 가지고 서로 이게 싸우고 있습니다. 합천의 어느 동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합천의 어느 동이다.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합천군 쌍책면에 다랄이라고 하는 마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병성 교수는 다라가 일본서기 임나십국의 다라 표기산과 같다고 하여 일본서기의 다라국을 이곳에 비정하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지명이 널리 분포하여 두 곳의 표기가 우연히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만 있으니까요. 그것도 옛날 지명으로 하나만 있으니까 이거는 우연히 하는 거라는 거죠. 예, 5분 내에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만일에 일본서기의 다라를 하려면은 그건 임나 19국에 대해서 전부 비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냐면 이곳은 고대 어느 사적에도 유가에 언급되지 않은 곳으로서 다라국이라는 것조차 없었던 곳이다. 합천이 그렇다는 거예요. 합천의 쌍책면 다라리를 다라국으로 비정할 수 없다라는 거 오순재 박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다파라국이 다라라는 거죠. 다라 한국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다라 지명이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다라예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아까 그 가야 7국을 쳤다라고 했잖아요. 가야, 남가야, 여기 가야 있었죠. 가야 있었죠. 가라 있었죠. 그리고 지금 뭐가 있습니까? 다라까지 있죠. 이미 3개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라국의 이웃 나라에 알라가 있다. 이 알라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다라국은 알라국과 서로 이웃하고 성씨도 같았다. 옛날에는 이곳에 웅습성이 있었는데 지금의 규슈 구마모토 성이 그것이다. 다라국 옆이 알라국이라는 겁니다. 여기 다라국이 있고 그 옆에 이웃하여 아소산 옆에 아래쪽에 알라국이 있었다. 다라 알라는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냐면요. 광개토 태양비에 보면은 이 알라인이 나옵니다. 알라인이 수병, 군사를 주둔하여 지키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3차례가 나와요. 이거는 기록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알라인이 지켰다. 알라인이 지켰다. 알라인이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뭐냐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발성. 대마도를 갖다 고구려가 왜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대마도를 정벌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냐면 알라인 보고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알라인이 와서 지켜라. 우리가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 알라인이 지켜라. 왜냐하면 알라인도 다라인도 고구려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알라가 여기 있잖아요. 구주를 점령을 했어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여기 구주를 점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철수하면서 알라 너희들이 지켜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알라인 수병이에요. 근데 보면은 아시겠지만 광개토 대왕 비문이 워낙 크잖아요. 근데 여기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비문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자 1면, 2면하고 3면, 2면, 3면 사이에 다 긁어놨죠. 다 긁어놨잖아요. 여기가 완전히 없어요. 어떻게 풍화가 돼도 여기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거는 긁었다는 얘기죠. 일제가 다 긁어버린 내용인데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뭐냐면은 일본 열도 정벌 내용입니다. 이게 환단곡이 태백일사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대마도를 정벌하고 광개토 태왕이 구주를 정벌하고 거기에 알라인을 수병으로 세웠다. 알라인들이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기존의 강단 사학자들은 알라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하만이라고 하거나 신라인, 임나가라인, 술라병 등으로 잘못 해석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알라는 뭐냐? 알라는 다라 옆에 이웃한 알라가 있으며 알라는 본래 홀본, 졸본이라고 하잖아요. 아시죠? 고구려에 졸본 사람이다, 홀본 사람이다. 북쪽에 아소산이 있고 알라는 뒤에 임나로 들어가서 일찍이 고구려와 친교를 맺었다라고 하는 아주 미스테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알라는 구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라도 구주에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국을 쳤다라고 하는 그 신공항과 쳤다는 내용은 어디냐면 구주를 친 거예요. 구주에 다라, 알라, 그리고 가라, 남가라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뭐 이런 부분 고구려와 친교를 맺었기 때문에 알라인들이 여기를 지키게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알라 사람으로 하여금 고구려가 여기를 정벌을 한 이후에 수비와 치안의 유지를 맡겼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00년에 이제 광개토 태왕이 정벌을 한 다음에 모두 대마도도 이제 귀속이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다음 그 이후로는 고구려의 식민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봐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알라가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는 명확한 사료적 근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창희 교수는 규슈를 포함한 일본 열도의 신라인 혹은 친신라계 세력의 집단 거주 흔적은 흘러 넘친다. 그리고 규슈에도 신라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열면 알라의 위치 비정은 새로운 탐구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공황후에서 비자발에서 7국을 평정하고 여기다 임나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다라 알라를 갖다가 우리가 합천 다라, 하만 알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어디냐면 다라가 여기 있고 알라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해라고 사계에는 비사벌이라고 하고요. 일본서기에는 비자발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틀리냐? 비사벌 사람들이 비자발로 갔어요. 근데 왜 이름을 다르게 썼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 비자발은 변진 비사벌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다. 비사벌에 있던 사람들이 그 함령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구주에 비자발에서 이게 나가사키 부근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살게 됐는데 이름을 조금 달리했다는 거예요. 비자발.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에 있는 거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쪽은 서라벌 그러잖아요. 그럼 비사벌. 한반도 쪽은 비사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본 구주는 비자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가 이제 보면 비사벌이라고 해야 돼요. 창녕은 무조건 비사벌, 비사가야, 비화가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비자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비자벌은 어딨냐? 여기 있다는 거죠. 구주에 비자발. 이거 비사벌 사람들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벌써 칠국이 다 나오잖아요. 여기다 이제 구주에 이게 칠국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임나는 대마도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이거 있죠. 신라 백제 3국이 머리를 조아렸다고 하는데 이 임나는 어디에 있냐면 임나는 북조해다. 북쪽이 막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바다로 막혀 있다. 분명히 일본서기에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어디냐면 대마도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 고구려 국본기에 보면 임나는 대마도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처음에는 북서부 하나였는데 나중에 대마도 전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대마도는 삼한이 나누어서 다스렸어요. 이 삼한이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신라가 좌호가라, 고구려가 인이가라, 백제가 계지가라로 나누어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환단고기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좌호, 인이, 계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좌호미. 좌호 지역에 보면 좌호라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좌호라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이가라 보니까 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인이라고 쓰고 있죠. 그다음에 계지가라라고 해서 계지가라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계지, 인이, 좌호가라라고 하는 이 지명이 모두 대마도에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환단고기 저작한 사람들이 대마도를 간 적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원래대로 그대로 그 환단고기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오래된 지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10세기의 사전을 보면 일본의 화명 류치초라고 하는 걸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계지, 좌호가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환단고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1000년 이상 된 지명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오래된 지명이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지가라, 좌호가라, 인이가라의 계지, 좌호, 인이가 오래된 지명이라 문헌적 근거까지도 나왔습니다. 임나는 대마도에 임나와 관련된 지명이 80여 개나 발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무리를 하면 가야 고분군을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있는데 7개를 등재를 하고 있죠. 잘 보시면은 7개를 등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식으로 지자체나 학계나 남가라라든지 아라가야를 갖다가 알라가야라든지 비화가야를 비자발이라든지 다라국 완전히 잘못됐죠. 그냥 합천가야라고 하면 돼요. 합천가야라고 해서 등재하면 됩니다. 다라국이라는 이름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남원은 김운국이라고 하는데 임나 사현에 대한 지명입니다. 김운국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면 임나일본부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사천이 사해대전, 그리고 여기 보면 한반도 남부는 가장 일제의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이잖아요. 아까 보셨던 코를 뜯어가고 20만 명이나 그렇게 피해를 봤던 곳인데 여기가 다시 임나일본부를 갖다가 부활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국민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그것을 뭐냐면은 바로 학자들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가야사가 아니라 임나사를 연구해 버려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임나사를 연구해서 거기를 임나의 어떤 지도 위치로 비정을 확고히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마지막이 뭐냐면 이게 유네스코 등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등재가 될 때 확실히 그런 어떤 일본의 어떤 임나 지명과는 단절한 채 등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 강복을 위해서 오늘은 임나일본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한사랑이니까요. 대한사랑과 함께해서 역사 강복군으로서
이 한반도 남부에서 완전히 임나일본부를 망령을 갖다가 벗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 더 큰 어떤 미래를 위한 우리 홍익인간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 환단곡이니까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